자, 그러면 이제 그 가학적 설명 방식 이제 볼게요. 자, 가학적 설명 방식은 뭘 기본적으로 추구하냐면 법칙성을 추구해요. 그래서 이제 기본 전제가 역사학을 뭘로 같이 보냐면 자연과학과 동일하게 보죠. 그래서 주장한 사람은 폼포와 햄필이라는 사람이야. 햄필이라는 사람이죠. 포포와 햄필. 자, 포포와 햄필은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은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역사학자가 아니라 가학철학자야. 이 가학철학자들은 이제 뭐냐면 철학자 중에 그 어떤 가학적 방법이나 원리, 인식 이런 것들 제공해 주는 사람인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포포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하죠. 칼 포포는 이제 열린사의 적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책에서 모든 학문, 심지어는 인문이나 이런 학문, 역사학도 뭐냐면 자연과학적 법칙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들 이제 보통 그 논리실증주의 또는 신실증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왜 신실증주의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종전의 그 실증주의와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실증주의도 이제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전의 실증주의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그 뭐냐면 꽁투의 실증주의가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역사학에서는 랑케의 실증주의가 있죠. 자, 이 꽁투의 실증주의는 이제 어떻게 사회를 연구하냐면 이 사회를 이제 원래 보이는 모습인 정학, 그 다음에 그것을 변화시킨 동학 이렇게 해요. 그래서 사회의 어떤 모습들을 그 다음에 밝힌 다음 그대로 규명하는 정학, 그 다음에 그 사회의 모순점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그 개선한 동학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측면이 있고요. 랑케의 실증주의는 뭐냐면 이 꽁투의 실증주의 반만 받아들였어. 그래갖고 꽁투의 실증주의는 그 사실을 규명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일반화 원리 이런 것들 이제 얘기하는데 랑케의 실증주의는 뭐만 강조하냐 개별적인 사실들만 강조해요. 개별적인 사실. 아이고. 개별적인 사실들만 강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화나 이런 것들은 시키지 않죠. 그래서 꽁트의 실증주의의 반만 받았고 이 실증주의 그 이에 반해서 이제 신실증주의는 이 꽁트의 실증주의에 또 반을 받아들였어. 동학은 버리고 뭐만 한 거죠? 정학. 그래서 움직이지 않 그러니까 사회에 고정된 형상들만 파악한 거야. 그래갖고 이 사회를 하나의 고정된 형상, 자연 형상과 동일하게 보고 사회 형상을 자연 형상과 동일하게 보고 자연 법칙을 찾는 것처럼 사회 형상의 법칙을 찾는데 초점을 맞춰서요. 그래서 자연 형상의 법칙을 같이 사회 형상의 법칙도 동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애들이 신실주의야. 그러니까 사회학과 역사학을 뭘로 같이 본다고 보시면 돼요. 자연과학과 동일하게 본다. 그래서 좀 약간 보수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신실증주의다. 그래서 종전에 꽁투의 실증주의와 그 다음에 랑케식 실증주의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포포가 먼저 주장한 게 영역적 법칙적 설명이에요. 그걸 이제 뭐냐면 학대 적용한 게 이제 햄필이 기납적 학術설명, 발색적 설명, 설명적 스케치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제 햄필이 요 네 개를 묶어가지고 정확히 3개 정도 묶어서 뭐라고 하니 가학적 설명을 하고 명칭을 갖다 붙인 거야. 네, 가학적 설명을. 그래서 이제 가학적 설명은 공통적으로 어떤 모습을 띠고 있냐면 CLE 구조를 띠고 있어요. 네, C라는 거는 컨디션, 상황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A라는 걸 룰, 법칙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E라는 것은 뭐냐면 결과를 얘기해요. 그래서 상황이 일어난 그 결과를 연결할 때 요 상황과 결과를 뭐냐면 단순히 이렇게 기술하지 않고 여기 중간에 뭐가 개입되냐면 법칙이 개입돼 있어. 근데 이 법칙이라는 것이 뭐냐면 명시화되는 경우도 있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명시화되는 것도 있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있어. 명시화되는 거는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영역적 법칙적 설명이나 기납적 학術설명이고요. 명시되지 않는 부분은 뭐죠? 발생적 설명이나 설명 스케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도 이제 이런 그 상황이론 그게 있는데 그 행위이론은 이제 그
요거와 또 관련된 행위론 상황이론이에요. 그래서 과학적 설명과 관련된 이론 중에 행위론과 관련된 거는 상황이론이고요. 자, 하여튼 영역적 법칙적 설명, 확률적 설명 등등을 과학적 설명을 적용했을 때 어떤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냐. 이거는 뭐 노란책에 있는 내용인데 역사적 상황 및 행위자의 동기에 대한 과학적 분석 기회를 제공해주고 자, 이를 통해서 역사적 사고의 기회를 신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영역적 법칙적 설명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여기에서 더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뭐냐면 자, 여기에 이제 과학적 설명 방식이 영역적 법칙적 설명, 기납적 확률적 설명, 발생적 설명, 설명 스케치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 중에 포괄 법칙적 설명이 있는데 포괄 법칙적 설명은 이제 세 가지 측면이 있어. 영역적 법칙적 설명, 그 다음에 기납적 설명, 발생적 설명을 이게 뭐라고 하냐면 총칭해서 포괄 법칙이라고 해요. 포괄 법칙적 설명이라고 해요. 포괄 법칙적. 예, 그래갖고 이런 세 가지 설명 방식을 포괄 법칙적 설명이고 그 안에 영역적 법칙적 설명, 기납적 확률적 설명, 발생적 설명 등등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영역적 설명을 이제 볼게요. 자, 영역적 설명을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칼 포퍼예요. 이건 이제 비슷한 행위론으로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상황이론이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이제 영역적 법칙적 설명을 칼 포퍼가 주장했는데 남색 책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햄펠이 뭐 인용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햄펠이 제시했다고 이 식으로 얘기했는데 햄펠이 포퍼의 설명을 영역적 법칙 설명 인용한 거야. 인용해서 제시한 거지. 햄펠이 처음 말한 건 아니에요. 포퍼가 얘기한 거예요. 포퍼가. 이건 논란책에도 나와 있어요. 예. 남색책 설명은 처음 말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포퍼가 말했는데 그걸 정리해갖고 제시한 사람은 햄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영역적 법칙적 설명은 모든 시기와 장소에 적용될 수 있는 포괄 법칙에 의해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자연형상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자연적 법칙을 역사적 법칙에 뭐 적용하는 것처럼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식화가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정역적인 무슨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C, L, E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예. 그래갖고 그 설명할 때 항상 중간에 뭐가 개입돼 있죠? 법칙이 개입돼 있죠. 법칙이.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좀 구체 예를 이렇게 쭉 있는데 이 남색책에 있는 예요. 자, 실내 운동에서 가장자리에 물을 채워진 비커 속에 어둠 덩이가 떠 있을 때 우리는 어둠이 녹으면서 비커 속에 녹칠 거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물의 수위를 변하지 않을 채 그대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한가? 요게 초기 조건이자 문제야. 물에 채워진 비커 속에 어둠의 덩어리가 떠 있다. 그 물은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게 이제 시적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일반 법칙 0도 이상의 온도와 대기 압력에서는 어둠은 동일한 무게를 가진 물로 변한다. 이게 L이죠. 여기 또 L과 가능한 법칙이 있죠. 그래서 이제 결과가 비커 속의 어둠 덩어리에 녹으면서 수위가 변하지 않는다. 이게 E예요. 그러면 우리가 C와 E만 설명하면 이거는 뭐예요? 설명이 아니죠. 과학적 설명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기술에 불과한 거지, 상황을.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설명인 까닭은 도중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법칙이 존재하는 거죠. 법칙. 모두 적용해서 보편적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뭐냐면 과학적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CLE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있는데 문제는 그 영역적 법칙적 설명, 이 포프가 제시한 영역적 법칙적 설명이 자연과학에는 맞지만 사회과학에서는 꼭 들어맞는 경우가 없어. 사회과학은 뭐예요? 어떤 흐름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흐름이 존재할 수 있지만 딱 들어맞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약간 유두리 있게 좀 곤친 게 뭐냐면 햄펠이에요. 햄펠. 자, 햄펠이 이제 제시한 게 뭐냐? 뒤에 넘어가서 이게 기납적 확률적 설명 또는 통계적 설명이죠. 이게 이제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특징은 뭐냐면 통계적으로 볼 때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 사건들의 관계를 하나의 법칙으로 삼는 거야. 요게 키워드는 뭐죠? 법칙이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합리적 설명은 이유를 강조하죠. 근데 이에 반해서 기하적 합리적 설명은 뭘 강조한다고 나와요? 법칙적 설명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합리적 설명과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나왔어요. 자, 전제가 주어졌을 때 설명되는 사건이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개연적인 성격이 있다. 개연적인 거. 그래서 통계적 형태의 어떤 법칙들이 특수한 성행적 조건에 적용된 것에 비해 높은 확률성을 지닌다. 이게 이제 키워드죠. 그래서 이제 조건 A와 B와 같은 종류의 조건에 의해서 수반된 확률은 어떤 특수한과 P를 갖는다. 그래서 이제 되게 그 서술 형태가 대단히 높다. 거의 확실하다. 라는 걸 진술하는데, 자, 여기에도 이제 또 본 게 얘기죠.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CLE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상황 있고 법칙 있고 결과가 있는데, 자, 존스는 연쇄 상균균에 감염되어 페니시아 주사를 맞았다. 이건 초기 조건이 상황이죠. 그런데 그 연쇄 상균균에 감염된 사람들은 페니시아를 맞았을 때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1에 가깝다. 확률적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존스는 회복된 가능성이 대낮다. 그래서 결과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도 이제 보면 그 영역적 법칙적 설명과 뭐와 차이점이 있을까요? 서술 형태가 좀 다르죠. 그 가능성이 거의 1에 가깝다. 이거죠. 이거는 개연적인 문장이죠.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문장이죠. 근데 만약에 영역적 법칙적 설명을 하면 뭘까요? 회복된다 해야죠. 이거 가능성이 없으고 뭐라고 될까요? 회복된다. 이런 식으로 딱 잘라서 말해야 되죠. 이걸 얘기할 때 이게 뭐냐면 영역적 법칙적 설명이 되는 거야.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게 뭐냐면 가능성이 거의 1이 된다. 거의 확신한다. 뭐 대단히 높다. 이런 식의 이제 서술 형태이기 때문에 된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역사 수업에서는 영역적 법칙적 설명보다는 기하학적 확률 설명이 이용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다수의가 좀 예가 허용되고, 근데 문제점은 이거 문제점 기억할 게 뭐냐면 정확한 통계적 확률을 제시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자주 보통 부사를 사용하거나 가능성이 높다, 경향이 있다 같은 건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는 거야. 딱 이게 뭐냐면 딱딱딱 떨어지게 표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 삼국사나 삼국유사에도 그런 게 보이는데 조선왕조실록이나 자 예를 들어 뭐 10중 8구가 그렇다. 그럼 10중 8구라는 건 뭐야 그러면 10 중에 8, 9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세어봤어요? 확률적으로 딱 뭐 수출 95%, 92%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없는 거냐.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많다는 거지. 10중 8구 이런 식으로 하면 뭐냐면 10개 중에 8개, 9개 그게 아니란 뜻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뭐 100만 대군, 뭐 90만 대군 뭐 이런 식으로 많다는 의미인 거지. 실제 100만, 90만이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이 정확한 통계적 확률 제시하기 좀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발생적 설명 보죠. 자, 이것도 기본적으로 CLE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종전과 좀 다른 게 뭐냐면 L이 뭐예요? 명시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암묵적으로 이제 깔려 있는 거고. 그리고 사건이 그 앞에 있는 영역적 법칙적 설명이나 확률적 설명은 하나의 사건만 설명하는데 이건 연속된 사건 설명할 때 필요한 거야. 그래서 현상 1, 현상 2 이렇게 해줄 때 L이 개입돼 법칙이. 그래서 결국엔 이게 2도의 결과 나오는데 그렇지만 A가 중간중간이 꼭 명시화되지 않는다. 이게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특정 사건의 기원과 전개 과정을 설명할 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쓰이는 게 이런 거예요. 프랑스 대혁명 있죠? 예.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같은 것들 이제 설명하거나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것들 설명할 때는 이게 딱 맞아. 그러니까 한 개의 사건이 아니라 1년에 여러 사건들 있죠. 그래서 이게 1년에 여러 사건들 이제 처음부터 해갖고 쭉 설명하는 방식으로서 이게 적합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특징을 보면 단계는 일어난 순서로 제시되어 있지만 단계 연계는 인가적으로 이렇게 법칙이 아니라
단계마다 암시적인 법칙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그 법칙 하나에다가 이렇게 암시적으로 이렇게 법칙이 개입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2개 이상의 사건들 사이에 연속적 진행 과정을 볼 때 쓰고, 그래서 이제 역사 수업 활용으로서 이제 보면 하나의 사건과 다음 사건이 인과적 관계를 맺으며 그다음 역사의 흐름을 형성할 때 혁명과 전쟁을 설명하는데 그걸 한다. 그 예를 든 게 쭉 있는데 이 예는 이제 면제부의 기원 이런 것들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내용들 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이제 그 남색책 읽을 때 한번 좀 해보고. 자, 유용성은 뭐냐? 이 유용성과 문제점 외워두셔야겠죠. 이거는 그래서 발생적 설명 부분도 예전에 한 2번 정도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이것도. 자, 그 역사적 사건을 단계를 구분하여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단계의 사건을 연결시켜 설명하고 그 다음 역사적 사건의 기원과 최종 단계의 발달적 개혁을 파악하고 일반 법칙을 이용하여 단계별 사건의 발생을 정당화시켜서 가학적 사고를 환영한다. 문제점은 설명 단계마다 절대한 법칙 제시가 어렵다는 거야. 그리고 단계마다 법칙을 제시하기보다는 암시적인 가정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법칙 제시가 어렵다. 이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생략적 부분적 설명 볼게요. 이게 이제 설명 스케치라고 하죠.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사건을 이제 설명할 때 다 설명하지 않고 그 대여섯 가지가 있으면 원인 중에 대여섯 가지가 있으면 하나만 설명하는 거야. 그리고 부분적 설명 그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말 잘못했네요. 예, 부분적 설명이 5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 설명하고 생략적 설명은 중간중간 빼먹는 거야.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특징들을 보면 실제로 법칙이 게재됐죠. 외형적으로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암시적으로 이렇게 빼먹고 그겠죠. 그래서 버터 덩어리가 뜨거운 프라이팬에 속에 집어넣을 때 녹았다. 이거는 어떤 법칙이 뭐냐면 숨겨져 있냐면 뜨거운 것에 놓을 경우에는 그 뭐냐면 버터가 녹는다 이런 법칙이 생략돼 있고 캐서가 녹일 공간을 걷는 그의 야망tem이다. 그래서 이건 어떤 법칙이 이제 들어가 있냐면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리스크를 감안해서도 그 자기 목적을 신한다. 근데 이거는 너무 당연한 소리이기 때문에 그냥 빼버린 거지. 생략을 해버린 거죠. 그 다음에 부분적 설명은 이런 거 있어요. 자, 이건 소모적 개요적 설명을 하는데 프랑스 혁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만 설명하고 나머지 일반 법칙들은 생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시하도 한두 가지만 제시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나 이런 것 중에 한두 가지만 여기 제시하는 식으로.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햄펠이 자율론자의 위견을 최대한 반영해 갖고 설명한 거죠. 이런 부분적 생략적 설명. 그러면 이것이 이제 가학적 설명 범주에 포함시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생략적 설명 안에 일반 법칙을 보충하고 부분적 설명 안에는 다소 초기 조건이나 일반 법칙을 더 추가해야 된다. 그래서 이동을 통해서 가학적 설명의 모습을 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위견을 이제 많이 수용한 거라고요? 햄펠의 위견을 많이 수용한 거야.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그 가학적 설명 방식이 4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설명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생략적 부분적 설명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가학적 설명에 속하지만 약간 포괄법칙적 설명하는 방식은 좀 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햄펠이 포괄법칙을 3가지로 이제 볼 수 있는데 가학적 설명, 그러니까 포괄법칙을 이제 3가지로 이제 정의했는데 하나가 영역적 법칙적 설명, 그 다음에 확률적 설명, 그 다음 설명 스케치, 설명 스케치가 아니라 발생적 설명. 그걸 이제 하고 약간 이제 뭐냐면 설명 스케치 부분 좀 뺐어요. 요거는 가학적 설명 방식에는 들어가 있지만 포괄법칙적 설명 방식 안에는 이제 빼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설명 스케치는 지금까지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예. 그래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고 지금까지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영역 법칙, 그러니까 확률적 설명하고 그 다음에 발생적 설명 이 2가지 부분이 나왔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남색책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거기 보면 이제 가학적 설명 부분에 이제 도입 부분이 보이죠? 그래갖고 이제 햄필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걸 정리했는데, 그래서 영역적 법칙적 설명, 기납적 한육적 설명, 발생적 설명, 설명 스케치 이렇게 있고요. 자, 그 영역적 법칙적 설명을 볼게요. 자, 실증주의자들은 이때 실증주의자들은 그 논리 실증주의자들 말이에요. 신실증주의. 랑케 실증주의가 아니에요, 여기는. 자, 실증주의자들은 일반적인 설명은 설명될 것을 초기 조건과 일반 법칙 영역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피설명함과 설명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설명될 부분은 결과 부분, 피설명함과 그 전에 이제 영역된 부분 초기 조건과 일반 법칙을 설명하는데, 요 도표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요거죠. 그래서 이제 햄필에 따르면, 이게 주의할 것은 햄필에 이렇게 따르면 하니까 마치 햄필이 이렇게 처음 제시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햄필이 처음 제시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제시했다고 했죠? 호프가 제시하고 햄필이 그걸 정리해 준 거야. 네. 인용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초기 조건이죠. C. 그 다음에 여기가 E. 그 다음에 L인데 여기가 이제 설명항이 되는 거고 여기가 피설명항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피설명항은 설명을 영역적으로 이렇게 곧 설명하는 부분인데, 자,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건 뭐야, 여기? 네, 여기 법칙이죠. 일반 법칙이 여기 개입됐죠. 요때 일반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절대적인 거야. 절대적인 거. 그래서 자연 법칙처럼 모든 곳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영역적 법칙적 설명이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든 것은 이제 그 밑에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자연적 형상을 주로 설명하는데 이 영역적 법칙적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포괄 법칙으로 또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포괄 법칙 두 개 더 있어요. 자, 그래갖고 이제 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이거는 그냥 쭉쭉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면 그 문제점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 다음 주 쭉쭉 설명했는데 이건 뭐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가지고 그 문제점만 좀 약간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몇 페이지 펴주시면 281페이지. 자, 문제점은 이제 그 당시 첫째, 둘째, 그 다음에 셋째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식으로 딱딱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예. 첫 번째로는 뭐냐? 자, 역사가들이 제시되는 실제 역사 설명은 포괄 법칙으로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유죠. 그래갖고 햄필도 역사적 설명에서는 경험적인 증거와 일치하는 법칙을 형성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역사적 설명은 무언 중에 당연한 걸 인정받는 법칙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실증주의자들은 법칙적 진술의 사례를 들고 있는 것들 사실을 상식적 수준의 일반화나 확률성이 낮은 수준의 법칙에 근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 역사적 설명에는 이런 포괄 법칙적인 영역적 법칙적 설명이 제대로 설명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낮은 수준의 일반화, 제한된 일반화, 이런 뭐 확률 수준이 좀 낮은 일반화 이런 것들만 이제 사용된다는 거죠. 둘째는 역사적 설명의 초기 조건과 일반 법칙으로부터 사건의 결과 직접 영향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인간의 잠깐만요. 이게 왜 안 돼? 또 막 안 먹혀. 자, 인간의 역사적 행위는 자연과학과 같은 결정론적 과정에 따라서 전개된 게 아니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에 이제 초기 조건이나 그 다음에 초기 조건이나
그 다음에 일반 법칙부터 집중적으로 영역 깨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게 결정론적 과정이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거야. 자, 예를 들어갖고 이런 게 있죠. 그 A라는 얘는 집이 잘 살아. 그래서 그 잘 사는 집 애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 때문에 공부를 잘한다. 그런 식의 이제 법칙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A라는 얘는 보니까 공부를 못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거는 뭐냐면 A의 그 A가 물론 이제 그 잘 살아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단 개인적 성향도 살펴봐야 되고, 근데 주변이 뭐냐면 좀 약간 졸부 집안이야. 그래갖고 맨날 욕만 하고 싸우고 문화적 수준이 낮아. 사회적인 어떤 환경도 같이 봐야 되겠죠. 그때 경제적 그 하나 가지고 그걸 연역해가지고 A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잘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자, 세 번째는 역사의, 이게 왜 안 돼 또? 이거. 자, S펜은 사지 말아야 될 것 같아. 그냥 이것만 해야 돼. 자, 역사의 독특성과 자율성 관점에서 과학적 설명을 반대한다. 그 이유가 이제 나왔죠. 이거 쓰시겠죠? 역사가는 어떤 사건을 설명할 때 그 사건의 일반성과 보다는 뭐에 관심이 있죠? 특수성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역사가 프랑스 혁명을 설명할 때 혁명의 일반적 성격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는 거야?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영역적 법칙적 설명을 이제 뭐냐면 하고 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서 말하면 그 역사적 법칙적 설명을 이제 그 비판하는 내용들 보면, 자, 첫째는 역사가가 제시된 실제 역사적 설명 가운데 포괄 법칙을 제시하기 어렵다. 그래서 되게 보면 그 일반화 수준이 낮은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간의 역사적 행위는 자연과 같이 결정력 과정에 따라 전개되는 것이 아니며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되고, 역사가는 어떤 사건을 설명할 때 일반성보다 특수성에 더 관심이 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비판적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하학적, 학력적 설명을 볼게요. 자, 기하학적, 학력적 설명은 영역 법칙적 설명과 달리 전제가 주어질 때 설명되어야 할 사건이 필연적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 발생한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거의 확실한 것을 보여주는 설명이다. 그래서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그 다음에 거의 확실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있죠. 자, 예를 든 게 아까 아침에 이제 그 설명한 것처럼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이것도 기본적으로 CLE 구조죠. 그렇지만 뭐가 달라요? 아까 얘기했죠. 가능성이 거의 1에 가깝다. 그렇죠? 그러니까 100%가 아니라 90%, 뭐 99% 이 정도죠.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확률적으로 이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2는 확률적 법칙이다. 그래서 그 이해 설명, 영역적 법칙적 설명과 달리 설명하고부터 피설명이 자동적으로 영역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초기 조건과 법칙으로부터 한자는 회복되었다라는 방식의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 그래서 높은 확률성은 있지만 가능성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계적 법칙이 있다. 그래서 이걸 그래서 통계적 확률적 법칙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는 게 뭐냐면 이제 쭉 뒤에 넘어가서 역사적 설명에서 영역적 법칙적 설명과 기하학적 학력적 설명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 이유를 이제 쭉 설명하고 있어요. 왜 이용할 가능성이 있냐? 인간의 역사적 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역사학에서는 영역적 법칙 설명에 내세우는 확실한 일반 법칙을 적용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역사에서 사용된 언어나 법칙이 느슨하고 개방적이고 다수의 예의가 허용하기 때문에 영역적 법칙적 설명보다는 기하학적 학력적 설명이 적용할 가능성이 이유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기하학적 학력적 설명을 이 영역적 법칙적 설명보다 역사에 더 적용될 수 있는 이유를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로는 영역적 법칙적 설명에서 내세우는 확실한 일반 법칙에 적용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역사에 사용되는 언어나 법칙이
느슨하고 개방적이며 다수의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등등. 요 두 가지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럼 기하학적 확률적 설명은 역사적 사례를 제시하면 그 앞의 사례는 이제 역사적 사례가 아니라 일상적 사례고, 자, 초기 조건을 보면 17세기 영국에서는 청교도는 그들의 종교 신념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 시해에 당하죠. 자, 만일 한 집단이 그 사람들이 그들의 종교 신념에 따라 박해를 받는다면 그들은 그 종교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지옥으로 이주될 가능성이 높다. 에 대해 den하고요. 그 다음에 청교도들은 그 신세계 이주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2죠. 그러면 핵심적인 요거에 들어가 있죠. 네,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이점을 보는 영역적 법칙적 설명하고, 그래서 이외의 설명도 이제 초기 조건과 법칙으로부터 청교도들이 신세계 이주한 결과 자동적으로 영역되지 않는다. 다만 뭐만 있다는 거야. 높은 확률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역사에서 이 기하학적 확률적 설명을 이용할 게 어떤 문제점이냐. 이거 외워두셔야죠. 네, 문제점. 그래서 그 큰 문제점은, 자, 역사에서 어떤 사건이나 역사에서 어떤 사건을 일어날 경우나 확률이, 역사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1에 가깝던 거나 0.9 정도의 확률이 있다는 식으로 정확한 통계적 확률을 제시하기 쉽지 않다는 거다. 요거 쓰시면 되겠죠. 통계적 확률을 제시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 그래서 역사가 제시할 수 있는 확률적 법칙은 기껏해야 일반적으로 자주 보통 같은 부사를 사용하거나 혹은 그 가능성이 있거나 경향이 있다는 서술을 사용하여 확률의 수준을 표현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럴 경우에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이 어렵다. 등등. 이렇게 이제 정확한 통계적 확률을 제시하기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발생적 설명을 볼게요. 발생적 설명. 자, 발생적 설명이 내있고 그 밑에 이제 발생적 설명 정의가 이제 쭉 나와 있죠. 자, 그래가지고 발생적 설명의 정의를 보면, 자, 어떤 사건이 기원과 전개 과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2개 이상의 사건들이 연속된 진행 과정을 설명할 때 이용한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건 1개 사건이죠. 근데 여기에서 몇 개 사건이죠? 2개 이상의 사건이야. 네. 그래서 이 설명 과정에서는 자, 어떤 사건의 과정이 최종 단계에 이를 때까지 그 과정의 차례를 모삼으로써 그 형상을 설명하게 된다. 그래서 발생적 설명은 시간적으로 앞선 사건과 뒤의 사건들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설명이며, 시간의 순서에 따라 먼저 나타난 사건은 자동적으로 뒤에 나타난 사건을 설명한다. 자, 발생적 설명이 가학적 설명의 조건을 갖추려면 사건들 연결 과정 속에서 나열한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각 단계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뭐가 있죠? 법칙이 있어야 되죠. 법칙. 그래서 후속 단계가 그 전 단계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칙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역사적 사건의 발생을 가학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법칙에 의해서 어떤 역사적 사건의 이전의 사건들과 인과적으로 연결된 걸 보여준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쭉 있어요. 이 발생의 이제 어떤 과정을 보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형상 1이 있으면 그 다음에 형상 2가 있고 형상 3이 있고 쭉 있고 요 중간중간에 뭐가 개입되어 있죠? 법칙이 개입되어 있죠. 근데 법칙이 명시화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 암묵화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자, 그리고 결국엔 2도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발생적 설명 과정을 보면 최초의 단계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 법칙을 이걸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다시라고 하면 L 다시 이런 식으로 1, 그 다음에 또 C2
뭐 L do 이런 식으로 쭉쭉 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단계를 하면 법칙 제공하고 그 다음에 또 내용 제공하면 또 법칙 2 이렇게 제공하고 등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발생적 설명은 최초의 단계부터 최종 단계까지 전 과정을 거쳐 하나의 법칙을 이용한 게 아니라 단계가 바뀔 때마다 다른 법칙과 추가된 내용이 이용된 점에서 여혈적 법칙적 설명이 차이가 있다. 하나의 법칙이 아니라 다른 법칙, 추가적 내용, 단계가 바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영역적 법칙적 설명과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발생적 설명과 영역적 법칙적 설명이 차이점을 쓰라. 이걸 쓰시면 되겠죠? 네, 차이점. 그래서 최초의 아이고 이것도 안 되겠다. 자 넘어가죠. 예. 자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역사 수업에서 발생적 설명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이제 그 활용하는 방법이 이제 나와요. 예. 활용점 활용하는 방법. 첫 번째로는 하나의 사건과 다음 사건들의 인과관계를 맺으면서 계속된 연결되어 이제 큰 역사적 흐름이나 혁명이나 전쟁에 설명할 경우에 발생적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영국 혁명, 청교도 혁명이라든지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1차 세계대전, 뭐 2차 세계대전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설명 영국 혁명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있고 그다음에 파란 책에도 발생적 설명 부분이 있거든요.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은 면제부 기원 있죠. 면제부 발행이나 이런 걸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럼 보면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 1603년에서 이렇게 쭉 있는데 요건 각자 읽어보세요. 요거는요. 역사사를 쭉 설명을 해놓고 여기에서 이제 뒷부분을 보면 자, 제임스 1세, 찰스 1세 전제정치, 국왕과 의회의 대립, 내란의 발생과 의회파 승리, 의회파의 분열, 독립파의 정권 쭉 있죠. 여러 사건들이. 그리고 요게 이제 앞에 사건이 뒤에 사건의 원인 구실하는데 그러니까 2번이 이게 결과가 되면 이게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의 원인은 어디예요? 2번이죠. 4번의 원인은 어디가 되는 거야? 3번이죠. 이런 식이죠. 자, 그래서 요때 중간 사이에 법칙이 개입돼 있어. 이렇게 L3 뭐 L2 등등. 근데 이 법칙을 명시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명시되어 있는 것도 되게 더 많아요. 양국적으로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뭐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 전제 정치에 대해서 이제 국왕과 의회 대립인데 요 중간의 법칙은 뭐야? 의회가 존재하는 나라에서는 국왕의 자의적 전제 정치는 국왕과 의회의 대립을 초래한다. 라는 법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보면 자 내란의 발생과 의회파의 성립, 의회파의 승리, 의회파의 분열 3번과 4번에 또 법칙이 게재되어 있죠. 그래서 3번과 4번에는 경쟁 세력을 물리치고 독점 세력을 구축한 당파는 내부 분열을 걷기 쉽다. 라는 법칙이 있고 마찬가지로 5번과 6번에 또 법칙이 있어. 독립파에 의한 정권의 장악과 국왕의 처형.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공화정의 수입과 코노의 독재 정치에도 무슨 법칙이 개입돼 있어요? 혁명에선 정권을 잡은 급진파는 극단적인 정치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걸 굳이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예? 너무 당연하고 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원인과 결과가 이제 서로 엮여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발생적 설명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너뛰어가지고 이제 발생적 설명의 이제 장점이 나와요. 여기부터 이제 그 몇 페이지야? 288페이지 그 세 번째 단락을 이제 보면 이게 발생적 설명의 장점인데 자 발생적 설명은 복잡한 역사적 사건을 몇 개의 단계를 구분하고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각 단계의 사건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설명을 전개함으로써 역사적 사건들의 학생의 논리적 분석적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그 뭐냐면 장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역사적 사건을 그 기원에서부터 최종 단계까지 발달적 개연성을 성상에 파악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인간관계 복합성을 깨닫게 하고
이를 통해 역사적 의식을 촉진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장점이죠.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자, 발생적 설명은 일반 법칙을 이용하여 각 단계별로 사건의 발생을 정당화시킴으로써 과학적 사고를 신장시킬 수 있다. 요게 이제 세 번째 장점이에요. 그래서 요거 중에 한두 개는 외우셔야 돼요. 발생적 설명 부분은 시험 문제 나오는, 예전에 몇 번 나왔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있고, 여기까지가 이제 발생적 설명의 장점이라면, 뒤에 마지막 단락은 뭐죠? 문제점이죠. 문제점. 그래서 발생적 설명의 큰 문제점은 그 첫 번째, 그러니까 설명의 각 단계마다 적절한 법칙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거.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발생적 설명에서는 설명의 각 단계마다 법칙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법칙을 동원하게 된다. 그래서 특히 프랑스 혁명이나 1, 2차 세계대전 같이 수많은 사건이 중첩되어 일어나는 복잡한 역사적 설명을 할 때는 더 많은 법칙을 동원해야 되죠. 두 번째로는 이제 이와 연결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같이 쓰면 하나의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각 단계마다 적절한 법칙을 동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암시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점 쓰라고 하면 요거 쓰면 그냥 될 것 같아요. 요것만. 설명의 각 단계마다 적절한 법칙을 제시하기 어렵다. 요거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각 단계마다 적절한 법칙을 동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대부분 단계마다 법칙을 제시하기보다는 암시로 가정한 경우가 많다. 그거에 대한 이제 이유죠, 이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이렇게 해서 좀 장점과 문제점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예. 그래서 장점 세 가지, 그 문제점 여기 한 가지, 그 다음 뒤에 왜 암시되는가, 이런 거는 그 이유, 그 앞부분에, 이렇게 이제 설명했고, 설명 스케치를 보죠, 설명 스케치. 자, 이 설명 스케치는 아까쯤에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가 있죠. 생략적 설명, 설명과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부분적 설명이죠. 이걸 묶어서 이제 뭐냐면 설명 스케치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설명 스케치는 햄필이 주장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과학적 설명이긴 하지만 이게 포괄법칙적 설명 정도가 아니고 좀 낮은 단계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자율론자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설명 스케치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을 보면 두 번째 단락부터 읽어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생략적 설명이죠. 설명 스케치 첫 번째 경우에 생략적 설명인데, 자, 일반적으로 설명의 법칙이 생략되는 게 많다. 버터 덩어리가 뜨거운 프라이팬에 속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녹았다. 일반 법칙이 생략돼 있죠. 이거 왜 일반 법칙이 생략돼 있어요? 뜨거운 거에 집어넣는 건 당연한 거지. 그거 언급할 필요 없잖아요. 당연하기 때문에 생략한 거야. 특히 역사를 포함한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의 설명들을 보면 이렇게 당연하기 때문에 생략된 부분이 많아. 그래서 너무 상식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굳이 제시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런 것도 있고, 무엇보다 역사적 설명이 역사의 특수성에 대해 강조이기 때문에 일반 법칙의 제시를 의도적으로 피하기도 한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일반성보다는 보편적 법칙을 찾는 게 아니라 특수성을 이제 강조하기 때문에 너무 일반 법칙을 얘기하면 이게 역사학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사회과학적 성격이 좀 이렇게 강하잖아요. 예, 냄새를 피우죠. 자, 그래서 일반 법칙이 생략된 설명을 생략적 설명이라고 한다. 또한 여기 보면 이제 또 부분적 설명이 뒤에 있어요. 여기까지는 일반적 설명이고 여기에서는 부분적 설명 부분이에요. 또한부터는 자, 역사를 이제 포함해서 인문학이나 사회학에서 설명항에서 일반 법칙을 제시한다고 하도 그것은 피설명화 제시된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5가지, 6가지 있으면 한두 가지만 제시하는 거야. 그런 것들 이제 부분적 설명이라고 하죠. 자, 예를 든 게 프랑스 혁명 부분이 있죠. 그래갖고 요런 내용들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잠깐만, 이 프랑스 혁명 부분이 있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뒤에 이 부분은 일반적 법칙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적 설명 부분이에요. 예, 부분적 설명도 포함되지만 같이. 그래서 이게 앞부분에 대한 그 생략적 설명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뒷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부분적 설명이네요. 예. 요게. 그래서 이제,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프랑스 혁명의 발발에 관한 설명에서 프랑스 혁명 직전에 프랑스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 즉 국민의회의 선포와 헌법 제정의 결의, 국왕의 군대 직결 등등 이런 초기 조건만 제시하고 있으면 일반 법칙이 생략됐다면 생략적 설명이죠. 그 앞부분에 설명한 거. 그 다음에 이게 부분적 설명 그 뒤에 예문이 있어요. 자, 지배자가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거나 국민을 무력으로 탄압하여 폭동이 일어나고 싶다. 일반 법칙을 추가했다면 그때 이제 자동적으로 영역되지 않는다. 예. 그래갖고 여기에서 사건의 원인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때 부분적인 거죠. 여러 가지 법칙이 있는데 한두 가지만 설명하는 거야. 이 프랑스 대혁명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설명항 속에서 어떠한 법칙이나 일반화가 제의가 생겼던 설명이나 부분적으로 설명된 방식을 헨필이 뭐라고 명명했죠? 설명 스케치. 이거 외워두세요. 이거 써놓고 이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예. 설명 스케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설명 스케치. 예. 자, 그래서 역사에서는 제공된 대부분 설명은 완전한 과학적 설명이 되지 못하고 설명 스케치에 속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설명 스케치는 설명에서 초기 조건과 법칙의 제시가 분명하지 않고 단지 과학적 설명을 대충 모사하게 그치는데 불과하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붙여진 명칭이다. 그래서 설명 스케치가 왜 그런 이름이 붙여지는가를 설명할 때는 이걸 쓰시면 되겠죠? 초기 조건과 법칙의 제시가 분명하지 않고 단지 과학적 설명을 대충 모사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는 거. 자, 그러나 설명 스케치가 비과학적 설명 방식과 단정 지을 수 없다. 왜냐면 생략적 설명에 적절한 일반 법칙을 보충하고 부분적 설명에다 또 다른 초기 조건이나 일반 법칙을 추가하는 방식 하면 뭐냐면 나름대로 과학적 설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학적 설명을 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생략적 설명에다 적절한 일반 법칙을 보충하고 그래서 두 번째에다가 초기 조건이나 일반 법칙을 추가하는 방식. 그러면 과학적 설명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따라서 헨필이 역사적 설명의 대부분을 설명 스케치에 속한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과학적 설명의 범주를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략적 설명에다 적절한 일반 법칙을 추가하고 부분적 설명에다가 다른 초기 조건이나 일반 법칙을 추가한다면 이것도 어디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과학적 설명의 범주에 속할 수 있다. 이게 헨필이 주장한 내용이에요. 자,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설명 스케치 이렇게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행위 이론인데, 자, 이 행위 이론을 살펴보기 전에 뭘 보냐면 행위 이론의 전반적인 이제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고 나서 남색책 내용을 볼게요. 자, 몇 페이지 표시냐면 기본서 1040페이지 펴보세요. 1040페이지. 1042페이지인가? 예, 한번 펴보세요. 이게 쪽수가 잘 안 맞더라고요. 예, 잠깐만. 아, 1042페이지네요. 예, 2페이지씩 이렇게 뒤로 넘기는 것 같아. 자, 행위 설명은 요게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 행위 설명 부분은 여기 이제 남색 책도 있지만 노란 책과 파란 책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세한 설명이 노란 책이 있는데 이게 논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거야. 자, 이걸 이제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행위라는 것은 이제 인간이 하는 거죠. 인간의 행위를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게 법칙성이 꼭 도입되지 않아요. 이거는 논리 실증주의자나 또 인정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게 꼭 법칙성이 도입되지 않는다. 그런 건 있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그래도 논리 실증주의는 나름대로 인간의 행위에
법칙성을 좀 개입하려고 해. 적용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는 포포나 햄필도 법칙성을 100% 적용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뭔가 좀 강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이에 반해서 이제 간접론자들이나 심층심리학자는 이런 것보다는 인간의 어떤 개별적인 내면, 다양성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법칙적이고 외면을 좀 강조하는 사람을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상대적으로 이제 보면 인간 행위의 어떤 개별성, 내면을 강조하는 걸 이렇게 뒀어요. 자, 제일 개별적으로 내면적인 것들을 보면 심층심리학자들이야. 이게 이제 노란층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심층심리 이런 거야. 의식적인 것보다는 무의식의 세계죠. 무의식.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 무의식을 다루는 거야. 예, 비이성적이고. 이런 것들을 다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심층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 비가 오면 항상 이제 우산을 가지고 나오거든요. 근데 비가 안 내리면 어딘가 없어져, 우산이. 왜 없어지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억이 안 나. 분명 어디 뭐냐, 카페에서 이제 차 마시다가 그냥 내버려두고 간다든지, 차에서 이제 타고 있다가 그냥 대중교통 이용했다가 그냥 안 가지고 이제 내린다든지. 근데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어떤 내 의식적인 이성적인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설명할 수 없죠. 무의식이잖아. 그냥 덜렁댄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이 심층심리학에서 설명하는 거야. 근데 요거는 행위론 자체가 이제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제껴두고, 자, 간접론자들 보자. 간접론자 자율론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행위 설명을 할 때 개별적인 행위들을 설명해요. 이 행위자들을 설명하고, 이는 의식적이고 이 행위자는 이성적이라고 전제해 놓고 설명해. 그래서 의식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성적이고 의식적인 행위를 해요? 아니죠. 그래서 저같이 우산을 그냥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설명 못해. 그러니까 인간의 무의식적이고 비이성적인 행위를 설명하지 못해요. 자, 그리고 이 간접론자들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드레이야. 드레이는 간접론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행위를 뭐라고 보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죠. 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봐. 그래갖고 이제 있고, 이성적으로 보죠. 이거 합리적으로 나중이고, 이성적으로 봐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다. 그 다음에 간접론자와 마찬가지로, 뭐냐면 무의식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은 설명을 못해.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또 드레이는 합리적 설명에서 이제 보면 포프의 이제 합리성을 받아들여서 이걸 얘기하는데 이거 나중에 설명하고요. 하여튼 드레이의 이론을 드레이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두 명 있죠. 누구와 누굴까요? 도나간하고 나이트예요. 자, 도나간은 목적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합리적 설명에서 목적, 상황, 수단이잖아요. 그 중에 목적을 되게 강조하는 인물이에요. 목적을. 그래서 애들이 이제 상황적 설명 같은 걸 이해를 못하니까 목적을 좀 강조해갖고 행위도 만들었고, 나이트는 뭘 강조하죠? 목적보다는 상황을 되게 복잡화시켜서 인식하죠. 그렇지만 도나간과 나이트도 기본적으로 어디에 이론을 바탕한 거예요? 합리적 설명 이론을 바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 실증주의자 갈수록 좀 법칙화 시키려고 해요, 행위를. 그래갖고 이제 포프가 그때 상황 논리를 하죠. 그래서 인간은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그 합리성이라는 것은 뭐죠? 목적, 상황, 수단이야. 근데 포프가 말하는 그 합리성은 보편적인 거야. 보편적인 거. 이런 그 합리성이야. 자, 예를 들어 주식이 막 올라요. 비트코인 올라. 그러면 모든 인간들은 대부분 어떻게 돼 있어요? 99%는 사겠죠. 그럼 비트코인 떨어지고 주식이 떨어지면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팔겠죠. 그래서 목적, 상황, 수단에 따라서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드레인이 이 상황 논리의 합리성을 받아들였어. 근데 드레이의 합리성은 좀 달라요. 뭐냐면 여기에서 다른 사람이 비합리적으로 보더라도 그 사람이 합리적이면 합리적인 거야.
그 예를 들어갖고 도둑놈이 이제 뭐냐 밤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어요. 우리 입장 볼 때는 이건 비합리적인 일이죠. 근데 도둑놈 입장 볼 때는 대단히 합리적인 거야. 낮보단 밤이 들어가서 물건 훔치기 되게 편하잖아요. 물론 이제 들켰으면 가중처벌 받죠. 예. 자, 그래서 드레이의 합리성을 드레이는 뭐냐면 받아들였는데 그걸 보편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각자의 입장에서 받아들인 거야. 그래갖고 이제 있고 드레이의 합리성에 대한 비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햄페이죠. 햄페이는 가디너의 그 성향 이론을 이제 받아들여서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드레이 이론을 비판하는데 어떤 식으로 비판하냐면 드레이의 합리적 행위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성향이라고 한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목적, 상황, 수단을 맞춰갖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도 그럴 것이다. 그러면 인간의 행위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측 가능하고 법칙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설명 이론을 성향 이론하고 흡수통합해서 까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러면 합리적 설명, 합리적 성향을 이렇게 하고 또 비합리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다음에도 그럴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EMP는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했어요? 일반화 법칙화 시키려고 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럼 햄펜하고 가지너의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햄펜은 집단이야. 가지너는 뭐죠? 개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추가 설명하겠지만 예를 들어 이순신, 이성계, 코어테스 이런 인물들이 나오면 햄펜의 이론에 맞겠어요? 가지너 이론에 맞겠어요? 같은 성향 이론에도 가지너죠. 예. 그런데 이제 이성적인 사람, 비합리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 그러면 가지너 이론에 맞겠어요? 햄펜의 이론에 맞겠어요? 햄펜의 이론에 맞겠죠? 그래서 가지노 이론을 이제 햄펜이 비판하면서 가지노는 너무 이제 뭐냐면 사례가 단순하다. 한두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면 좀 여러 가지 사례를 하나 묶어서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햄펜이 이제 뭐냐면 성향 설명은 이런 과학적인 모습을 띠게 있는 거야. 띠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건 얘네들 논쟁이 아니죠.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고, 시험 문제가 뭘 나오느냐, 그게 제일 관심 있죠. 자, 대기에 보면 요거에 나와요. 햄펜의 성향이동, 그 다음에 가진의 성향이동, 설명, 그 다음에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요 세 가지 이론이 나오고, 나머지 뭐, 포포, 도나간, 나이트는 모르겠어요. 뭐, 지금까지 나온 건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포의 상황 논리는, 이게 아까 말처럼, 뭘 바탕으로 하죠? 인간의 합리성을 토대로 했다. 그래서 합리성의 원리에 따라서 했지만, 그래서 포포의 합리성, 목적, 상황, 수단은 동일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했죠? 만일 누구든지 A의 상황이 있으면 S와 같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똑같이 할 것이다. 일반 법칙을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이제 합리적 설명의 드레이는 이 사람은 좀 주의할 것은 뭐냐면 드레이를 간접론자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간접론자들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거는 노란책이나 남색책에 분명히 있어. 드레이와 간접론자 차이점이 두 가지를 두거든요. 하나가 이게 왜 이렇게 되냐? 네. 자, 드레이와 간접론자 차이점 두 가지가 있어. 하나가 뭐냐면 낮은 단계의 일반화를 사용한다는 거야. 낮은 단계 일반화. 이게 노란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간접론자들은 일반화 도식을 시킬까 안 시킬까요? 드레이는 도식화 시키죠. 간접론자는 도식화 안 시켜. 왜? 개별적 행위만 보는데 무슨 도식화가 필요해. 그래서 드레이는 낮은 단계의 일반화를 하기 때문에 나는 도식화가 있어요. 얘네는. 두 번째로는 간접론자는 뭘 강조하죠? 감정이입을 강조하죠. 근데 드레이는 감정이입을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하지 않아요. 행위론에서. 이게 어디에 있냐면 남색책이 있어요. 그래서 드레이는 간접론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이 사람은 간접론자 아니에요. 그래서 언어 분석 철학자. 이건 노란책에 있는 내용이야.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언어 분석자로서 간접존자 입장에서 적극적 의견을 받아들였지만 그 뭐냐면 간접존자는 아니다. 차이점도 있다는 걸 분명히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나이트와 도나간도 이 드레이 이론을 좀 확대 발전시킨 거다. 그리고 나중에 얘기했죠. 마틴도 이제 마찬가지죠. 마틴이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 뭘 강조하냐? 자, 보통 이제 영역적 법칙적 설명이나 학력적 설명은 법칙을 강조하죠. 뭘 강조할까요? 이유를 강조해. 이게 중요해. 이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왜 왔어요? 인고에 합격하려고 왔죠. 그러니까 여러 상황을 보니까 내 강의가 맞겠다고 생각하고 그 강의에 온 거 아니에요. 수단 선택한 거예요. 그럼 뭘 나름대로 되는 거죠? 이유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유, 키워드 좀 기억을 해두시고 간접론의 차이점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요번에 행위자의 동기, 목적, 신념, 원칙에 입각한 목적요적 수단이다. 그래서 목적, 상황, 수단 이렇게 해갖고 그 상당히 합리적으로 인간의 뭐냐면 행위는 합리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합리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합리적이라는 것은 그 포프의 합리성과 좀 다르죠. 포프의 합리성은 모든 사람이 다 적용되는 합리성이야. 근데 이때 합리성은 누가 적용해? 자기 개인의 합리성이죠. 개인이 생각할 때 합리적인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생각해 비합리적이지만 개인이 생각하면 합리적이다.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네, 넘어가야 되는. 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논환책과 남색책 예문이 있어요. 요건 나중에 읽어가면서 이제 좀 설명하기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뭐냐면 그 논환책에 있는 역사적 사례, 남색책에 있는 내용들 있고 교육적 시사점과 문제점 꼭 기억을 해주시는데 요 부분은 나중에 이제 남색책 읽을 때 같이 이제 좀 파악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양적 이론이 있죠. 서양적 이론. 그래서 이 서양적 이론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의 규칙성을 전제해서 인간의 일반화 이런 것들을 수입하려고 했다. 그래서 인간의 결정이나 행위에 인간의 합리성을 근거보다도 인간의 의향, 믿음, 태도의 개성을 바탕으로 했다. 심지어 합리성조차도 하나의 성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측 가능하다. 그래서 처음에 가디너가 주장했지만 이 가디너 이론은 뭐냐면 문제점이 뭐냐면 한 가지 사례에만 적용돼. 단수만 적용돼. 그렇기 때문에 햄필이 이걸 비판해가지고 행위에 단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사례 속에 검증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야지만 과학적 설명이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냐면 햄필의 그 성향 이론은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무리들,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복수화 시켰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요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자 이건 논환책의 예문에 있는 건데 자 행위 설명 동시 보면 이거는 이제 햄필과 관련된 자 A는 C 종류의 상황이 있다. A는 합리적으로 하는 행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행위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이제 키워드죠. 그러니까 A를 뿐만 아니라 합리적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C 조항에서는 그 변함없이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는 거야. 그러면 요 합리성조차도 뭘로 환원시켜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성향으로 환원시켜서 그 당시 누굴 깐 거죠? 드레이를 깐 거죠. 너가 말하는 그 합리성조차도 성향으로 환원해서 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는 A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A를 포함한 그 비슷한 합리적 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징후징수다. 하나의 조건뿐만 아니라 그 여러 조건에서 반응한 것을 뭐냐면 징후징수인데 이 징후징수 관련된 것이 요거와 연결시킬 수 있어요. 합리적으로 행위한 사람은 이게 그래서 이제 유용한 점은 각자 읽어보시고 이건 나중에 이제 녹색책 할 때 이제 하고 자 문제점이 항상 나오죠. 이거 외워두세요. 그래서 인간의 가치관과 태도 및 성격적 특정 패턴이 있다고 가정하고 했지만 인간의 행위는 도식화시킬 수 없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비슷한 개개인의 성향이나 지각각의 다른 목적과 상황 조건 때문에 일반화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 비슷한 그 개인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추구하는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다른 방향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네. 그래갖고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해.
내가 성격이 더러워. 그러면 그 여자 앞에 성격을 더러운 걸 나타낼 수 없죠. 왜냐 그 여자들 이제 뭐냐 호감을 살려면 내가 어떤 남자로 비춰져야 돼요? 착한 남자로 비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간의 역사적인 도시화 시킬 수 불가능하고 그리고 비슷한 성향이라도 각각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요거 매일 성향 이론 나오면 시험 문제 맨날 그런 게 나와요. 네. 그래서 요번에 그 행위 이론 같은 경우에는 항상 나오는데 맨날 안 나오거든요. 요번에 시험 문제 뭐가 나왔죠? 합리적 설명 이론 나왔죠? 그러면 내년에는 뭐가 나오고 있어요? 성향 이론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돌아가면서 나온다는 거 여기 지금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남색책 강도 그와 관련된 행위 이론 남색책 강도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예, 다음 시간에.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